네, 안녕하세요. 관세사 1차 무역영어를 담당하는 최다희 관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역영어 기본 이론의 첫 수업 시간인데요. 이미 무역영어를 접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역 같은 경우는 무역계약의 성립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이 있고 종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무역계약의 성립 파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성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개요에서 무역의 개념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무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관세사 1차 무역 그 다음에 무역영어와 2차 무역 실무에서 특히나 2차 무역 실무에서 처음에 서해에 작성할 내용 중에서 무역은 이런 것을 말한다 라는 하나의 문구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보통 CISG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내용을 만들긴 하는데요. 크게 이제 무역이라고 하면 국내 무역과 이제 국제 무역이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보통 국제 무역을 말하잖아요. 국제 무역이라는 것은 무역이란 국가 간의 국제 재화, 용역, 수출입을 총칭하는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무역 같은 경우는 국제 무역의 특징이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 1차에서 지금 무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즉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또 다른 국가 간에, 즉 2개 이상의 국가 간의 재화 용역 그리고 용역에 대한 수출입을 총칭하는 국제무역을 말한다. 하지만 무역 영어와 무역 실무에서는 재화에 한정되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화에 한정돼서 얘기한다라는 내용 정도,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국가가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국제무역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요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번 이해를 위해서 아시는 거고요. 보통 1장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니면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내용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수출, 수입, 뭐 잘 아시겠지만 수출이라는 것은 이제 유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물품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과무역, 중개무역이라고 있는 건데요. 통과무역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홍콩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데 있어서 그 운송의 편의상에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또는 이제 우리 KTX 탄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송상의 이유로 홍콩에 들렸다 가는 거. 그래서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수출국이라 했을 때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우리 홍콩에 들렸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국을 경유한다. 우리나라가 홍콩이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홍콩, 자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여의무역. 여기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총 2가지로 나눠져요.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그 수입한 상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한다. 요 내용은 자세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직접무역, 간접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중개무역이 2가지 나와 있죠. 직접무역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즉 바이어와 셀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물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개념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간접무역이라는 것은 그 제3자 또는 제3국이 이제 개입된 그런 무역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통과무역은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트레이드라고 하고 이 물품이 수입국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3국을 통과 경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개 여기서 보면은 이제 I무역, 여의무역이라고 간단하게 부를게요. Merchandising Trade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여의무역 같은 경우는 Intermediary Trade라고 해요. 여기서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많아요. 이런 경우가.
실무를 하시다 보면 여의무역 같은 걸 많이 볼 텐데요. 여의무역부터 보자면 일반적으로 수출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원형 그대로 다시 상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 책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Intermediate Trade라는 이제 원문 그대로랑 그 다음에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말했던 merchandise trade, 즉 I 무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얘들의 차이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품에 대한 소유의 권리예요. 이거 자체를 가진다라는 것은 위험을 가진다는 것이고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하면 중개사는 우리가 이제 임대인과 이제 임차인 임대를 거래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것이지 이 중개사가 이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한다고 치면 건물을 가지고 있다 다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즉 거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3국이 제3자가 있다라는 건 이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개인만 돼 있는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여의무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던 멀천다이징이랑 차이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즉 이 말은 뭐다?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때 이전되는 것은 제3자예요. 이전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ABC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I무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중개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물품이 A한테 C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바이어와 셀러는 얘가 판매자일 경우 얘가 셀러, 얘가 구매자인 경우 얘가 바이어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인터미디어트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판매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바이어는 B가 되는 거예요. 판매자는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다시 판매자가 되고 얘가 바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intermediate trade 같은 경우는 그 제3자가 판매자이자 구매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개만 하면 이제 커미션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중개무역, 여의무역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다시 샀는데 이 C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C한테 나중에 이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어 B, 이 제3자가 직접 그 위험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책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담 이런 것에 대한 마진이 보통 커미션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요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간세사 실무하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무역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스위치 무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위치 무역이라는 것은 수출국가, 수입국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도 양자 간에 직송되지만 대금 결제만 제3국을 개입시켜가지고 행해지는 무역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국 간의 편무역이 즉 일종 예를 들어서 A와 근데 A한테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무역 수지 불균형 상태가 있을 때에는 행해진다. 그래서 이제 A, B, C가 있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 계약 대금 결제만 따로 송부처를 내기도 해요. 이제 인보이스 같은 걸 나중에 받게 되면은 인보이스에다가 바이어랑 그 특송 실제로 물품을 보내는 곳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유형무역, 무형무역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는데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고 요번에 이제 22년도에 기출된 플랜트 수출이라는 것은 보통 생산 설비, 기술,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중장기일 경우가 많고 그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플랜트 수출 상당히 많아요.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남아 중에 하나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에다가 생산 설비를 같이 내면서 그거에 따른 기술, 노하우
그래서 한 명이 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슈퍼바이저가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플랜 수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적이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휴지를 판매한다, 또는 뭐 이런 전자칠판을 판매한다라고 해서 전자칠판 하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설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적도 분할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다 안 실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고 가동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나 집약적인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규모가 크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넉다운 수출. 요것도 비슷한 형태인데요. 요건 상대국의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자국의 부품을 수출해서 직접 현지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뭐 다른 국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서 직접 조립 판매하는 형태로 많이 가져가죠. 보통 관세사에서 하셔가지고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 뭐 땡전자의 뭐 베트남 지사, 해외 법인 관련된 질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그거에 따른 이제 임금도 노동력에 대한 임금 대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현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세금에 대한 혜택, 세제 혜택. 그래서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이제 필수적인 부품만을 수출하고 거기에 대한 조립은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제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부품 형태로 수출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 조립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그 베트남 내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의 장점은 뭘까요? 현지 공장을 건설하면 요거에 따른 아까 전에 말했던 세제 혜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부품 형태로 나가는 거면 보통 부품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 혜택 받는 경우가 많아요. 관세에 관련돼서. 원래 가공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세금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부품으로 나가다 보니까 운송료가 절감되겠죠. 이제 큰 단위로 나가는 것보다 운송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현지 노동력까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녹다운 수출의 장점이겠습니다. 그다음 위탁 판매와 수탁 판매 수입, 제품 판매 무역이 있는데요. 위탁 판매라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그 위탁 판매입니다. 그래서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것을 말한다. 위탁자가 있겠죠. 위탁자가 수탁자가 판매된 범위 내에서 세금을 결제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직접 현지 나가서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 현지 사정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위탁을 맡겨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보통 위탁자에게 있고 미판매에 대한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은 이제 위탁자 갖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는 위탁 판매할 때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으나 그 이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차액은 수탁자에 이유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탁자, 그 현지 에이전트에 있는 수탁자가 잘 팔면 팔수록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위탁 판매 수수료 플러스 이윤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위탁 판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반대가 바로 수탁 판매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나라에서 생산 설비를 수출하고 그 설비로 생산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형태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현지 공장, 우리나라에 이제 뭐 A전자의 물품이 이제 베트남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설비를 수출했죠. 근데 여기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로 생산해서 물품 재수입하는 겁니다. 이게 더 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Product Buyback Duty라고 해서 제품 판매 무역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 설비 수출하고 거기서 바로 다시 수입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무역이라고 해서 뭐 B2B, B2C 요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기업 간의 거래냐 아니면은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냐. 이런 것들은 지금 무역 영어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무역 실무의 기본이 되기도 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되 그 영어에 대한 용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인 무역과 아이 무역의 용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바터 트레이드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나중에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역 영어도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8, 90%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이제 이런 무역 영어, 이제 무역 용어에 대한 일반 이론이라든지 거래 형태에 대해서도 묻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협약을 10번 볼 때 요거 한두 번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바터 트레이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물 교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바텀무역에서는 수출입 간의 상품 관련이 있는 물물교약인 바이백과 관련이 없는 구상무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차이 뭐라고요? 수출입 상품 간에 관련이 없냐,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커피를 주고 휴지를 받는 거예요. 이건 관련이 없죠. 이런 것들은 compensation trade라고 해서 그냥 대금 정도만 이제 한쪽에 편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정도만 규모 정도 그 수출입 규모 정도 맞춰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인 거고 물물 교환이라는 그 관련성이 있는 바이백 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물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뭐 칠판을 쓰기 위한 요런 거라고 요거를 판매한다라고 치면 요거에 해당하는 뭐 지우개라든지 칠판 지우개라든지 그렇게 관련이 있는 물품들 간에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요즘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상무역에는 동시개설, 백투백 LC나 escrow LC가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물건의 직접 교환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물품 매매이며 다 매매계약으로서 대금 지급을 회계적으로 상세하는 한결제 방식이다. 바텀무역이 물물교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칠판을 쓸 수 있는 요걸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우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냥 대금 결제에 대한 금액 맞추기다 이런 내용이었고 백투백 LC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100달러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10개. 신용장이라는 것은 대금 결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은행이 개입된. 요 내용은 나중에 살펴볼 테니까 지금 잘 모른다고 해도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100불을 내가 지금 판매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100불을 나도 사줄게. 요거에 대한 동시적으로 신용장을 똑같은 규모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에스크로우 계셔 그 신용장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기탁을 해놓고 해당하는 금액만큼 서로가 했을 때 대금을 지급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플랜 수출 내용 나왔죠. 아까 전에 플랜 수출이 뭔지 아시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중장기고 실제로 그 설비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출문제 내용들을 봐도 이제 실제 계약이 완성됐을 때부터 실제 계약이 완성됐을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계약상에 완성되는 시간으로부터 실제 계약이 완료되는 시간까지의 매 딜레이 지연된 것에 몇 달러를 이제 지금 보니까 지연된 것에 대한 돈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플랜 수출 계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수출이라는 것은 보통 중장기 형태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지적 상금을 뜻하는 지금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강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혼자서 풀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요거에 대한 해설은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처음 이제 이거를 듣는 분들이라면 저런 기출문제 틀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요건 다 넘어가시고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책의 앞부분에는 이 책을 이제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법규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또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무역 거래 형태에서 인정이 되는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실무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외무역법을 하시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 영어를 위해서는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무역 영어 공부하실 때 무역 실무 2차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이 이제 물론 접근 방법은 달라요. 서술형이고 이건 객관식이다 보니까 접근 방법은 달라도 같이 시작을 하면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나중에 1차 무역 영어에 있어서 조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2차 무역 실무랑 같이 준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 외국인수 수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외국인도 수출도 대응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외국인수 수입은 그 해당 선적 서류를 제3국으로 송부를 하고 제3국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특정 수출 거래 형태라고 해서 대외무역법을 배우시면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보통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선적서를 제3국을 송부해 제3국의 물품을 인수하고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A랑 B랑 거래를 해요. 근데 A가 중국에 지사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지사. 그래서 B가 수출을 중국으로 보내고 돈 여기서 받는 거. 요게 외국인 수수입이에요. 외국인도 수출은 그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요거는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무역실무의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 형태 수입 관련된 내용에서 설명을 아마도 무역실무 공부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호무역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관세법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의 우선순위가 있죠. 그 중에서도 1순위인 내용들인데, 그거는 보호무역,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것들인데요.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를 말한다라고 해서 보호무역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쪽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다.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원래 관세가 부과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을 억제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반대는 관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뭐 수입 허가제라든지 수입 할당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중에 관세사 실무를 하시다 보면 수입이 모든 물품을 그냥 수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 식품은 검역을 받아야 되고, 뭐 기타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을 허가받고 할당해야 되는 것들들, 이제 커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왜 두냐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 목적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선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세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관세가 아닌 것으로도 이제 그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이제 WTO 협정문은 나중에 관세평가라는 2차 과목을 공부하실 때 아시게 될 텐데요. WTO 이제 협정문에 명문화되어 있는 수입구제 조치. 물론 관세평가에서는 가격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은 안 다룰 거예요. 하지만 그 WTO라는 그 기구는 똑같다. 거기서 말하는 협정문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이 심각한이 중요해요. serious라고 아마 영어로 나오게 되면 serious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 조치를 하는 것이다. 즉 두 가지 방법을 한다. 수량을 제외, 커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세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호무역 조치로 이제 보호무역 조치로 인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는 수출하면서도 그 다른 나라 국가의 물품을 자꾸 제한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국가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각한 피해가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발동할 수 있다. 이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마늘이 너무 저가로 이제 수입되면서 그때 자국의 농산물을 위해서 한번 했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창 이제 이슈가 되었던 미국 세탁기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그런 내용들. 근데 그 내용이 이번에 기출된 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되게 심각한 것을 야기할 것을 의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그 밖에 수출입 절차는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보통 수출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마켓 리서치를 시작으로 해요. 처음 신규 수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과연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물품이 그 국가에서 어떠한 이제 인지도나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제 그거 시장 조사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거래선을 발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선을 발굴했으면 그 거래선의 신용을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내 거래에서도 사기가 많은데 국제 거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를 제의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조회했을 때, 거래 조회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상대방의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뭐 생각하는 그러한 뭐 어떤 걸 조회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청약하고, 즉 우리가 말 살려고 하면은
바잉 오퍼를 하겠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셀링 오퍼를 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거를 바로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케이 하지 못하고 뭐 가격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반대 청약이라고 해서 카운터 오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뭐 제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수출입 절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수출 절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뭐 내용들 수출 물품을 확보하고 운송보험 계약 체결하고 통관을 하고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환급을 하고 있죠. 관세환급 수출업자들에게 제조자이면서 수출한 업체한테 관세환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요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내용이고 그냥 플로우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플로우대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도 나와져 있거든요. 그 계약의 성립, 아까 제가 말했던 청약과 승낙 과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성립한 다음에 당사자들 간의 의무, 그 다음에 권리,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인코텀지라든지 우리 CISG 배울 거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UCP나 URC, 그 다음에 EUCP 같은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해야 되니까 운송 관련된 내용들, 보험 관련된 내용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절차에 따른 각각의 그 해당하는 협약 규칙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각 책에 보면 알아두기 항목이 있거든요. 요것들은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은 스킵해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스킵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알아두기 요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상업송장, 견적송장, 뭐 송장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고, 요거는 보통 이제 세금계산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세금계산 똑같은 내용이고. 상업송장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의 기본 서류예요. 기본 서류. 보통 이렇게 상업송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 커머셜 인보이스로 적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어랑 셀러 내용도 들어 있고 컨사인이 받는 사람 그 물품을 받는 곳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물품의 명세,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그 물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물품 하나하나에 코드도 적혀져 있고 그 물품이 만약에 그 상세적인 규격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거를 수출입한다라고 하면 철강 봉에 대한 뭐 밀리미터라든지 이런 내용도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HS 코드라고 해서 우리 2차 과목에도 나오는 건데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숫자로 통용하고 있어요. 6자리로. 그 숫자에 대한 내용도 적혀져 있고 가격도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서명도 되어 있고 이런 서류를 상업송장이라고 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선적할 물품의 명세가 기재된 송장으로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류다. 요걸 근거로 수출신고도 하고 수입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견적송장은 요거 발급하기 전에 견적서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견적송장도 여기에서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그냥 CI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서명만 있다면. 그 다음에 공룡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제로 수입 물품에 가세 결정, 덤핑 방지라든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주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이런 걸 요청하는 국가도 있어요. 뭐 중동이라든지 그런 국가에서 가끔씩 요청을 하게 되면 세관송장이나 영사송장, 요게 바로 공룡송장의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요청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공회의소 이제 수입국의 세관에서 확인하는 송장이라든지 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영사송장 같은 경우는 그 수입국의 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으로서 따로 뭐 이제 그거 관련된 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서 나가는 또 서명이 나아가는 그런 송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특정 국가에서는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한다. 실제로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상업송장이나 견적송장으로서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무역 개념에서는 뭐 중요한 내용들은 쭉쭉쭉 가서 그런 거예요. 이제 주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매매 계약이 종속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 보험계약이 있다. 우리가 1년의 수출 절차를 봤죠. 1년 수출 절차에서는 매매 계약 성립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부대하기 위해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이 필요하죠. 이제 국내 거래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제 거래는 이제 2개 이상 국가가 이제 개입되는 거래다 보니까 보통 운송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보험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간에 이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계약과 국내 거래와 좀 상이한 부분, 좀 차이점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종속 계약이 있다라는 것이 크게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금융계약이라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대금결제 관련된 계약들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해요.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CISG라든지 그 밖에 무역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저는 낙상 분류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주관식이다 보니까 서술형이나 선이라든지 또는 앞부분 도입부라든지 아니면 무역계약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 다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암기식을 따가지고 낙상 유불 이렇게 했는데 낙상계약이다. 즉 이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낙상계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요물계약이랑 이제 구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청약이랑 승낙만 있으면 계약되는 게 바로 낙상계약. 즉 무역계약의 한 특징이에요. 뭐 이거에 따라서 요물계약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낙상계약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유상계약이다. 보통 이제 금전적인 급부를 요구를 하는 거죠. 물품을 나가면 이제 셀러가 물품을 주면 바이어는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유상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무상공여라든 증여 등에 대한 무상계약은 실제로 의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채무. 어떤 채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편무계약이 아니라 양방이 둘 다가 이제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이다. 이 쌍무계약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뭐 인코텀즈라든지 CISG라든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양 당사자들 간이 의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면 그때 말했던 무역의 특징, 무역계약의 특징이 바로 여기 협약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식 계약. 이라고 해서 분류식 계약이라는 것은 문서와 구두의 명시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 계약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이제 서면으로서 입증될 필요가 없고 그냥 요식 행위를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무역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이게 간행이나 간습이 이제 성립되면서 반드시 뭐 서면으로 이제 입증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CISG에도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낙상유불, 그래 무역계약의 특징으로서는 낙상유불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내 하역 비용 부담 조건 요거는 이제 알아두기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적어두세요. 선사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선사 기준. 선사 기준으로 되는 건데 라이너처럼 FIO, FI, F5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선박에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 물품을 선박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트럭에 싣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택배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근데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고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컨테이너선은 엄청 커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컨테이너를 옮기고 내리고 하는 그 비용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근데 선사 기준에서 나눠봤다. 자, 라이너텀은 버시텀이라고 해서 선적비, 양육비, 선사부담 조건으로 요거 사실상 운임에 포함돼서 FOB 조건은 수입자가, CIF 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요거는 라이너텀은 선사가 모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하는 비용이. 올리는 비용을 선적비라고 하고 내리는 비용을 양육비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운송인이 청구를 할 때 운임에 만약에 라이너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FOB 조건, CIF 조건은 뭐 인코텀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코텀즈에서 FOB 조건은 나중에 선박이 올린 다음에 그 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요게 그 선적비, 연육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 수입자라고 하는구나. CIF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즉 수출자가 수입자의 수입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운송비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그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모든 선적비와 양육비를 부담한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운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그 운임을 부담한 조건에 따라서 수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수출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택배를 뭐 착불로 붙이냐, 이제 착불로 붙이냐 아니면은 선불로 붙이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사실상 그 물품을 싣고 내리는 거에 돈 다 부담이 돼 있을 텐데 착불 거래일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그걸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게 FO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IF 조건, 선불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거는 나중에 인코텀즈 가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 그냥 요거만 아시면 돼요. 라이널 텀은 선사가 모두 부담한다. 선적비, 양육비를. 그 다음에 요거는 선사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프리 들어갈 때 나올 때 프리하다. 선사는 프리하다. 그래서 선적비 양육비는 선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주인이 부담한다. 결국에는 수출자님 수입자가 부담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수입자가 거기에서 이제 선적과 양육하는 게 용이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제 운송사를 안 통해도 선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 싣고 내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요거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free in, 즉 선사가 들어갈 때 선적 비용은 이제 무료인 거야. 자기가 이제 프리한 거예요. 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만 운임에다가 부과해서 이제 청구를 하겠죠. 근데 프리아웃은 선적 비용만 운임이 부과하는 거죠. 프리아웃은 이제 선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로딩에. 반면에 차터는 선주가 부담을 하는 거고 차터는 뭐예요? 즉 시퍼는 phase the cost of discharging. 즉 선적 비용만 이제 운임에 부과한다라는 내용은 그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선적 비용 나갈 때 비용은 나갈 때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릴 때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나가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아서 양육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송하인이라든지 시퍼라든지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갈 때 자기가 드는 비용들을 직접 부담을 하고 선적 비용은 선적을 누가 해줘요? 선사가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선사 입장에서는 선적 비용만 운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사 기준에서 프리하냐, 의무가 있느냐, 의무가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근데 프리아웃 같이 나갈 때 그 의무가 없으니까 프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임은 직접 하주가 부담을 하는 거죠. 이거 외울 때는 항상 선사 기준으로서 내가 인, 아웃에 대한 의무를 있느냐, 의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운임은 부과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주가 알아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셨고 요 내용들은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두기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기출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는 제가 요거에 대한 예시를 따로 유인물로 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여기서 내용들 알고 가고 실제로 무역영어에서 시험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한국말로 안 나와요. 요거에 대한 예시를 영어로 풀어주고 그거에 따른 거를 골라라 보기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출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물론 escalation closure에 대한 예시들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escalation closure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물가 상승으로 있어서 그게 너무 갑자기 상승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시향에 따라서 보면 갑자기 원래는 A는 500달러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1000달러 되는 거야. 이런 거 되면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있을 때 escalation clause를 둠으로써 우리가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unknown clause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안에 있는 명세를 알 수가 없어요. 운송인은. 그래서 운송물의 수량이라든지 중량 등의 명세는 이제 선화증권 이면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지약관 부지문헌이라고 하는데 시퍼는 하주의 계산으로 포장한 것이니까 운송인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이걸 송화인이 보낸 그대로를 즉 하주가 포장한 그대로를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요건 한번 외워주세요. 문구를. 외워가지고 요런 내용이 나와 있다. 즉, 그 명세에 대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화인, 운송물의 하주가 작성한 명세를 기준으로 가져간다. 요런 내용이 있으면 unknown claus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런 거 외울 때 그 키워드를 외우세요. 물가 상승 또는 이거는 하주가 포장한 컨테이너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unknown clause. 그리고 선화증권 이면에 나오거든요. 그럼 선화증권, bill of lading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다음 가부적 용인 약관. 요거는 보통 이제 벌크카고라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광산물 같은 것들 중간에 이제 감량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제 수송을 하다 보면 자연 소모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을 때는 정량을 실었는데 갈 때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실는 편이에요. 넉넉하게. 그래서 넉넉하게 실어도 그거에 대한 통상적인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부종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가부종 용인 약관인 more or less closure 또는 동일랑스라고도 하고요. 이 내용 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퍼센테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이거에 나올 때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항은 요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force majeure clause랑 그다음 clause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사자들 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control, beyond the control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 문구가 여기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들 간에서 당사자들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종종 생겨요. 그러면 force majeure 클로즈를 통해서 면책을 시켜주는 거. 당사자들이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많고 실제로 무역계약서에 보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fringement clause라는 것은 그 디자인 기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허침해 문제가 있을 때 면제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즉 매수인이 알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침해하는 작품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수인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그대로 생산만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주고자 이런 것들 넣고요. 하고 litigation clause나 arbitration, jurisdiction 이런 것들은 보통 분쟁 해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해결하자. 두 번째는 중재를 위해서 해결하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 관할 건들을 미리 약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뉴욕 주에서 이제 법원을 선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 요건 분쟁 해결 관련된 내용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무역 계약의 종료쯤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하드십 같은 경우는 폴스 매저를 같이 연계해서 보는 건데 하드십은 할 수는 있어. 그 폴스 매저를 우리가 이미 못해요. 그 통제범을 넘어서서 어떻게 계약을 이행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드십 같은 경우는 이행은 할 수 있는데 이행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거를 이행함으로써 더 이제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수정하게끔 해주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이제 뭐 A 국가, 즉 판매를 해야 되는 국가에서 요거를 이행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공평한 결과를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계약 수정을 요청을 해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이건 beyond the control 나올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가능은 한데 너무 할질십하다. 즉 불공평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영어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둘 다 예기치 못한 사정에 대한 것은 맞지만 요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행을 하게 되면 안 하니 못하다. 그렇게 이해. 그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Interior Agreement Clause는 이게 왜 잘 나오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계약서에 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국제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서로 조건들을 다시 이제 합의를 하고 그 과정들이 너무 많다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최종본이냐?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과연 몇 번째가 진짜 마지막 최종본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종본에는 이런 걸 넣어줘요. 그동안 합의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전에 뭐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이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들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완전 계약 조항입니다. 이 내용은 예시로 제가 유인물 넣어드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워런티 클로즈는 그 이제 품질 보증이나 하자 담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참 많죠. 보시면 여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계약 불이행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인데미니티는 책임의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한데 분리 가능성 조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A, B, C 뭐 이제 1, 2, 3, 4, 5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이 법률상 무효예요. 그렇다고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을 유효에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서의 앞부분에 나와요.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라든지 계약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약적으로 나와 있고 그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계약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목적을 알게끔 해주는 내용이라서 요것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목적이나 배경들이 나와 있는 그런 영어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요걸 한번 의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사와 거래를 또는 유사한 무역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난 화장품 하나 수입하는데 이 화장품과 경쟁사가 되는 거랑은 거래를 안 한다. 즉 독점 계약에 있어서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고요. consideration이라는 것이 약인이라는 거예요. 약인. 우리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약인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다. 권리 불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 이제 A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이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의사표시를 꼭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경우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계약서에 대한 예시로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조건들 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각종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